가을 햇살이 부서져 내리는 오후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왁자지껄한 소리를 내며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 사이로 한유리와 최서아는 나란히 걸으며 시시콜콜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리는 자신의 단짝 친구인 서아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서아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활발하고 명랑한 소녀였고 그녀의 곁에 있으면 언제나 즐거운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두 사람은 학교 앞 단골 카페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달콤한 캐러멜 마키아토를 주문한 유리는 유리창 너머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아는 그런 유리의 옆구리를 쿡 찌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또 무슨 생각에 잠겨 있어? 혹시 어제 본 드라마 남자 주인공 생각 아니면 혹시 우리 삼촌? 서아의 짓궂은 말에 유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부인했지만 이미 심장은 제멋대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최서아의 삼촌 권지혁. 그 이름은 유리에게 있어 비밀스러운 설렘과 동경의 다른 이름이었다. 처음 그를 본 것은 작년 서아의 생일 파티에서였다. 그날 시끄러운 파티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유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바로 권지혁이었다. 그는 값비싼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혀 위압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었고 그녀가 어색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다. 그 순간 유리는 동화 속 왕자님을 만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이후로도 서아를 데리러 학교에 몇 번 온 그를 마주칠 기회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완벽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 모양,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 그리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까지. 유리는 그런 그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서아는 자신의 삼촌이 얼마나 대단한 사업가인지 자랑하곤 했지만 유리에게 그는 그저 다정하고 멋진 서아의 삼촌일 뿐이었다. 아니야, 그냥 공부할 게 많아서 걱정돼서 그래. 유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하지만 서아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에이, 거짓말. 내 얼굴에 다 쓰여 있는데. 우리 삼촌이 그렇게 좋아하긴 잘생기긴 했지. 주변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는다니까. 그래도 걱정 마. 우리 삼촌은 너처럼 순수하고 착한 여자를 좋아할 거야. 서아의 응원 아닌 응원에 유리는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져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 대화가 오가던 중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섰다.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거짓말처럼 권지혁이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약속이라도 한 듯 정확히 두 사람이 앉은 테이블로 망설임 없이 걸어왔다. 권지혁은 서아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아야, 늦어서 미안. 회의가 길어졌구나.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부드러웠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유리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유리 양도 있었네. 같이 공부하고 있었나 보구나. 그의 눈빛과 마주친 유리는 숨을 쉬는 법도 잊어버릴 것 같았다. 네, 안녕하세요. 유리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 내 인사했다. 권지혁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자연스럽게 앉았다. 그의 등장만으로 평범했던 카페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게감을 갖기 시작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지만 그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서아는 신이 나서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렸다. 권지혁은 조카의 말을 전부 경청하며 간간히 다정한 맞장구를 쳐주었다. 유리는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캐러멜 마키아토 잔만 만지작거렸다. 그와 이렇게 가까운 공간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서아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전화를 받았다. 그의 표정은 전화를 받기 전과 후로 나뉘었다.
조금 전까지 조카와 친구를 향해 짓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무표정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래, 철이에.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3마디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냉혹함과 권위는 유리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마치 강철처럼 단단하고 서늘했다. 유리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처리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결코 평범한 사업상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만은 직감할 수 있었다. 전화를 끄는 권지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이전의 부드러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유리와 서아를 향해 미안하다는 듯 웃어 보였다. 미안,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서아는 대수롭지 않게 어깨를 으쓱하며 괜찮아. 삼촌 바쁜 사람인 거 아니까라고 말했다. 그녀에게는 익숙한 일인 듯 했다. 하지만 유리는 방금 전 그의 변화를 뇌리에서 지울 수 없었다. 햇살 아래 완벽하게 빛나던 수정 조각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생긴 것 같은 이질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만 같았다. 그 차가운 눈빛과 명령조의 목소리는 그녀가 알던 권지혁이 아니었다. 카페를 나와 그의 차로 향하는 짧은 순간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던 배달 오토바이가 하마터면 유리와 부딪힐 뻔했다. 악유리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을 때 단단한 팔이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품에 안았다. 놀란 유리가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보호한 사람이 권지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더 단단하고 넓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유리는 그의 눈빛을 보고 다시 한번 숨을 멈췄다. 그는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오토바이 운전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 눈에는 걱정이나 안도가 아닌 섬뜩할 정도의 살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놓친 맹수의 눈빛과도 같았다. 오토바이 운전사는 백미러로 그 눈빛을 본 것인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라졌다. 그 모습이 유리가 보기에는 과도한 반응처럼 느껴졌다. 그저 부딪힐 뻔한 사고였을 뿐인데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도망치는 모습이 이상했다. 권지혁은 이내 시선을 거두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유리에게 물었다. 괜찮아, 유리. 양 다친 곳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다시 한없이 다정해져 있었다. 방금 전에 살기 어린 눈빛은 착각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유리는 그의 품에서 황급히 벗어나며 고개를 저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얼굴은 고마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으로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의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을 때 유리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서아는 뒷좌석에서 여전히 제잘거리고 있었고 권지혁은 운전을 하며 간간히 대답해 주었다. 차 안의 분위기는 평화로웠지만 유리의 마음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오늘 그녀가 본 권지혁의 모습은 여러 겹의 가면을 쓴 사람 같았다. 따뜻한 미소,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얼음장 같은 냉혹함과 섬뜩한 살기. 어느 것이 진짜 그의 모습일까? 어쩌면 자신이 그동안 동경해왔던 그의 모습은 수많은 얼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은 달콤한 짝사랑에 빠져있던 소녀의 마음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졌다. 집 앞에 차가 멈추고 유리는 서아와 권지혁에게 인사를 하고 내렸다. 조심해서 들어가, 유리양. 권지혁이 창문을 내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은 여전히 진정되지 않고 있었다. 창문 커튼 사이로 그의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검은색 세단은 어둠 속으로 조용히,
그리고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사라졌다. 마치 밤의 제왕처럼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은 유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를 향한 설렘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얇고 투명한 두려움의 막이 한 겹 씌워진 기분이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오늘 그녀가 엿본 그의 차가운 모습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속에 얼마나 깊고 어두운 집념이 숨겨져 있는지를. 순수한 여고생의 풋사랑은 그녀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그녀가 18살이 되는 날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위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한유리는 그날 카페에서 느꼈던 권지혁의 이질적인 모습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저 피곤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을 뿐이라고, 원래부터 동경하던 사람이었기에 작은 변화에도 과민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중간고사를 준비하느라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날도 유리는 늦은 밤까지 학교 도서관에 남아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다. 최서아는 몸이 좋지 않다며 먼저 집으로 돌아간 뒤였다. 창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도서관의 밝은 조명만이 세상과 그녀를 분리하는 경계선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마지막 문제를 끝낸 유리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책을 정리했다. 도서관을 나선 유리의 어깨를 차가운 밤 공기가 감쌌다. 집으로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늦은 시간이 되니 평소보다 더 한적하고 어둡게 느껴졌다. 특히 학교 후문과 연결된 좁은 골목길은 지름길이었지만 양옆으로 낡은 상가 건물이 늘어서 있어 으슥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리는 조금 망설였지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몇 명의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교복을 제멋대로 풀어헤친 불량한 인상의 남학생들이었다. 그들은 희죽거리며 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고 그 노골적인 시선에 유리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학생 혼자 다니면 위험해. 오빠들이랑 같이 놀까? 무리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학생이 한 걸음 다가서며 비열하게 웃었다. 유리는 뒷걸음질 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비켜주세요. 지나갈게요. 하지만 그들은 길을 터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유리의 두려워하는 모습이 재미있다는 듯 낄낄거리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냥 보내주긴 심심하지. 가진 거 있으면 좀 내놔봐. 용돈 좀 부족해서 말이야. 그들의 목적은 돈이었다. 유리는 겁에 질려 가방을 꼭 끌어안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소리를 질러야 할까? 아니면 순순히 돈을 주고 위기를 모면해야 할까? 공포가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바로 그 순간 골목 입구에 한 줄기 밝은 빛이 비치며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믿을 수 없게도 권지혁이었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정장 차림이 아닌 몸에 딱 맞는 검은색 캐주얼 재킷과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실루엣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불량배들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다. 권지혁은 유리를 괴롭히던 무리를 향해 시선조차 주지 않고 오직 겁에 질린 유리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조용한 골목 안을 무겁게 울렸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유리 양 여기서 뭐하고 있어? 많이 늦었네. 그의 태연한 모습에 불량배들의 우두머리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뭐야? 이 아저씨는 상관 말고 꺼져 하지만 권지혁은 그 말을 듣지 못한 사람처럼 유리의 곁에 멈춰섰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떨고 있는 유리의 어깨에 걸쳐 주었다. 그리고 그제야
처음으로 불량배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어두웠다. 내 것에서 손떼.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예리함이 서려 있었다. 우두머리는 그 기세에 눌려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주먹을 쥐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 자식이. 다투론의 공개 단독 내 결과는 순식간에 일어났다. 권지혁은 달려드는 남학생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는 동시에 그의 팔을 붙잡아 뒤로 꺾었다.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려 퍼졌고 남학생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권지혁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간결하고 효율적이어서 마치 잘 짜인 안무처럼 보일 정도였다. 폭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술에 가까웠다. 남아있던 다른 불량배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겁에 질려 얼어붙었다. 권지혁은 바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남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올리고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유리에게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학생의 얼굴은 공포로 새하얗게 질려갔다. 권지혁이 손을 놓자 그들은 쓰러진 친구를 부축할 생각도 못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골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다. 유리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을 위협하던 이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안도감보다는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사람의 팔을 아무렇지 않게 부러뜨리고 상대를 지배하는 냉혹한 눈빛. 이 남자는 자신이 알던 그 다정한 사람이 아니었다. 권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부드러운 얼굴로 돌아와 유리를 바라보았다. 그는 유리의 뺨에 흐르는 눈물, 자국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놀랐지. 그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방금 그 손으로 사람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준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운전하는 차에 탔을 때 유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창밖의 풍경만 바라보며 떨리는 손을 감출 뿐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권지혁이었다. 이 근처를 지나가던 길이었어. 늦은 시간에 여학생이 혼자 걸어가길래 걱정돼서 와봤는데 유리 양일 줄은 몰랐네. 그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유리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싹트고 있었다. 너무나 완벽한 우연이었다. 그때 유리의 휴대폰이 울렸다. 서아였다. 유리야, 아직도 도서관이야. 왜 이렇게 안 와? 걱정되잖아. 유리가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권지혁이 부드럽게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서아야, 삼촌이다. 유리는 나랑 같이 있어. 집에 데려다주고 있는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 그는 능숙하게 상황을 정리했고 서아는 삼촌의 말에 금방 안심하는 듯했다. 권지혁은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유리에게 돌려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유리는 그의 눈동자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을 보았다. 그것은 걱정이나 안도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만족감, 그리고 겁에 질린 작은 동물을 바라보는 듯한 소유욕이었다. 유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차 안에서 권지혁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나가던 길이라는 것은 물론 거짓말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유리의 주변에 자신의 사람들을 붙여두고 그녀의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 오늘 불량배들이 그녀에게 접근한 건 역시 그가 꾸민 일이었다. 물론 그들에게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겁만 주라고 시켰을 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막상 그들이 자신의 소중한 보물에 손을 대려 하는 모습을 보니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원래 계획보다 조금 더 교육을 해준 것뿐이었다. 그는 겁에 질려 자신에게 의지하는 유리의 모습을 보며 뒤틀린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의 세상은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권지혁은 차에서 내려 유리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신사적이고 다정했다. 이제부터 밤늦게 혼자 다니지 마. 위험하니까. 늦을 것 같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전화해. 알았지. 그 말은 따뜻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유리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다가왔다. 유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권지혁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폭력성과 냉혹함을 직접 목격한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를 향한 동경과 설렘은 이제 차가운 공포의 자리를 내주고 있었다. 그가 쳐놓은 거미줄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유리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골목길 사건 이후 한유리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균열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권지혁을 의식적으로 피하려 애썼다. 최서아와 함께 있는 시간에도 그의 이야기가 나오면 슬며시 화제를 돌렸고, 그가 데리러 올 것 같은 날에는 일부러 버스를 타거나 다른 친구와 함께 하교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런 미약한 저항은 거대한 파도 앞에 놓인 모래성처럼 무력했다. 권지혁의 존재감은 오히려 그녀의 삶에 더욱 짙게 스며들었다. 그는 서아를 데리러 온다는 핑계로 거의 매일 학교 앞에 나타났다. 유리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언제나처럼 부드러운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집념을 유리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기에 그의 친절은 이제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압박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부터인가 유리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집 앞 골목 어귀에 며칠째 세워져 있는 낯선 검은색 세단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마다 시야 한 구석에 얼핏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 처음에는 우연이거나 자신의 신경과민이라 생각하려 했지만 그 시선은 너무나도 집요하고 조직적이어서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학교와 집 도서관을 오가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조차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을 느껴야 했다. 숨이 막혔다. 마치 투명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기분이었다. 그녀가 발버둥 칠수록 그 상자는 더욱 단단하게 그녀를 옥죄어 오는 듯했다. 유리의 18번째 생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권지혁의 선물 공세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그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건네며 말했다. 생일 선물이야. 미리 주는. 지금 쓰는 건 낡아서 보안에 취약해. 유리가 거절하려 했지만 그는 막무가내였다. 서아마저 옆에서 우와 대박 삼촌 최고 유리야. 그냥 받아. 우리 삼촌이 너 생각해서 주는 거잖아. 라며 부추기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다. 새 스마트폰은 지나치게 좋았다. 하지만 유리는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추적 장치나 감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 사로잡혔다. 그의 선물은 계속되었다. 명품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서아편에 보낸다는 메시지와 함께 집으로 배달되었다. 그것들은 유리의 취향과는 전혀 다른 성숙하고 화려한 스타일의 물건들이었다. 마치 그가 원하는 인형을 만들어가듯 그는 유리의 외모까지 통제하려 들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인간관계의 단절이었다. 같은 반 반장인 민주는 다정하고 성실한 학생이었다. 그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유리에게 함께 공부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고 싶었던 유리는 기쁜 마음으로 승낙했다. 평범한 친구와의 약속, 그것이 그녀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정상성의 상징이었다. 두 사람은 주말 오후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에서 만나 공부를 시작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에 유리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이런 데서 다보네 유리양.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유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권지혁이 완벽한 우연을 가장하며 그들 앞에 서 있었다. 그는 근처에서 고객과 미팅이 있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여서 와봤지라며 자연스럽게 그들의 테이블에 합석했다. 그는 민준을 향해 온화하게 웃어 보였지만 그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상대방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민준에게 집안은 어떤지,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장래 희망은 무엇인지 등 사적인 질문들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표면적으로는 어른이 학생에게 건네는 관심 어린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위협과 계급의 차이를 각인시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안절부절 못했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날 이후 민주는 유리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마치 그녀의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경고 표지판이라도 세워진 것 같았다. 완벽한 고립감에 휩싸인 유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서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권지혁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의 관심이 자신을 숨막히게 한다고 말했다. 서아야, 혹시 너희 삼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너무 과하신 것 같아. 하지만 서아의 반응은 유리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이상하다니, 우리 삼촌이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 비싼 선물들이며 널 얼마나 챙기시는데 그래. 그건 네가 좋아서 그러시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봐. 너도 우리 삼촌 좋아하면서 괜히 튕기는 거지. 절망감이 유리를 덮쳤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조차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서아의 세상에서 권지혁은 완벽하고 다정한 삼촌일 뿐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애정과 관심으로 포장되었고 유리의 공포는 철없는 소녀의 투정쯤으로 치부되었다. 유리는 깨달았다. 이 보이지 않는 황금 감옥 안에서 자신을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 시각 자신의 사무실에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권지혁은 부하의 보고를 받고 있었다. 한유리 금일 오후 3시 같은 반 남학생 박민준과 카페에서 만남 보고를 들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가 직접 카페에 나타난 것은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에 감히 다른 벌레가 꼬이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에게 유리의 미약한 반항은 어른의 세상에 첫 발을 내딛기 전 겪는 작은 성장통 같은 것이었다. 그는 유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을 뿐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자신의 모습조차 결국에는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일주일 후면 그녀는 법적으로 성인이 된다. 그날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자신의 세상으로 온전히 끌어들일 계획이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완벽한 세상을 준비했고 그 세상의 유일한 주인은 바로 자신이어야만 했다. 방으로 돌아온 유리는 침대에 주저앉아 권지혁이 보낸 선물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옷들, 반짝이는 보석, 최신형 기기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받으면 행복해하겠지만 유리에게 그것들은 감옥의 쇠창살처럼 차갑게 느껴질 뿐이었다. 한때 그토록 기다려왔던 18번째 생일은 이제 자유의 시작이 아닌 종말의 카운트다운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는 이 보이지 않는 황금 감옥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마침내 한유리의 18번째 생일이 밝았다. 그녀가 한때 손꼽아 기다렸던 그날은 그러나 기대와 설렘 대신 차가운 불안감과 함께 시작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최고급 미용실의 전문가들이 집으로 찾아와 그녀를 인형처럼 꾸몄다. 권지혁이 보낸 것이 분명한 눈부시게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을 주는 순백의 드레스가 그녀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저녁이 되자 그녀는 권지혁이 마련한 파티 장소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으로 이끌려갔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유리는 숨을 멈췄다. 거대한 샹들리에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상류층 사회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화려한 옷차림의 사람들로 가득했다. 유리는 그들 중 누구도 알지 못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파티가 아니라 권지혁이 자신의 소유물을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무대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름답구나, 유리야. 권지혁이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손길에 유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는 유리를 데리고 연회장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제 사람입니다. 곧 제 약혼녀가 될 한유리 양입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건네면서도 호기심과 계산이 뒤섞인 미묘한 눈빛으로 유리를 훑어보았다. 유리는 얼굴 근육을 마비시킨 채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마치 잘 조련된 인형이 된 기분이었다. 최서아는 이 모든 화려함에 감탄하며 연신 유리의 옆에서 제잘거렸지만 유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자신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권지혁의 손과 그 주변을 감도는 위압적인 공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권지혁은 잠시 둘만의 시간을 갖자며 유리를 데리고 연회장과 연결된 조용한 발코니로 나갔다.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멀어지고 서늘한 밤 공기와 함께 도시의 눈부신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조차 유리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권지혁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 유리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벨벳 상자를 열어 그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어둠 속에서도 영롱하게 빛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유리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오늘부터 넌 법적으로 성인이야, 유리야.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부터 넌 내 약혼녀다. 한 달 안에 결혼식을 올릴 거야. 그것은 청혼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통보이자 선언이었다. 유리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아직 학생이고. 그녀의 미약한 저항에 권지혁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굳어졌다. 조금 전까지의 부드러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가 감추고 있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구나. 그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하는 일이 평범한 사업인 줄 알았나. 그는 유리의 턱을 붙잡아 자신을 똑바로 보게 만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자체였다. 난 청룡의 주인 권지혁이다. 이 밤의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지. 그리고 넌 내 왕비가 될 여자다. 청룡. 유리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이 가진 무게감과 어둠의 기운은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동경했던 다정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그는 위험하고 잔혹한 세계의 지배자였던 것이다. 공포에 질린 유리가 뒷걸음질 치자 그가 결정타를 날렸다. 그는 태블릿 PC를 꺼내 화면을 유리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익숙한 가게의 내부가 실시간으로 비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계신 그녀의 부모님이었다. 두 분은 아무것도 모른 채 소박한 행복을 나누며 웃고 있었다. 내 부모님은 참 성실하고 좋은 분들이시지. 저 작은 가게가 두 분의 세상 전부일 테고.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하고 잔혹했다. 네가 내 여자가 되면 저분들은 평생 무엇에도 위협받지 않는 안전을 보장받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하지만 네가 만약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유리를 쳐다보았다. 글쎄, 세상에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라는 게 참 많더구나. 가스 누출이라든가 브레이크 고장이라든가. 유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남은 한 줄기 희망마저 잔인하게 짓밟렸다. 이 남자는 자신의 가족을 인질로 잡고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요구하고 있었다. 풋사랑의 설렘과 달콤한 환상은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생생한 공포만이 남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이 연약하고 순수한 소녀를 자신의 어두운 세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자신의 성 안에 가두어야만 했다. 그녀의 눈물과 공포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일 뿐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저항할 기력을 잃은 유리의 왼손 약지에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지는 족쇄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유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해주며 말했다. 자, 이제 다시 웃어야지. 모두가 우리의 약혼을 축하해주고 있으니. 그는 창백한 얼굴의 유리를 이끌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들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유리는 권지혁의 곁에 서서 한때 순수한 꿈으로 가득 찼던 텅 빈 눈동자로 반지의 차가운 빛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18번째 생일은 그녀의 세상이 끝나는 날이었다. 그 지옥 같은 파티가 끝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한유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손가락에 채워진 차가운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의 운명을 옥죄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충격과 공포가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필사적인 생각만이 남았다. 이대로 권지혁의 인형이 될 수는 없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망쳐야만 했다. 날이 밝자마자 유리는 작은 가방에 현금과 갈아입을 옷 몇 가지만을 챙겨 넣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절박하고 동시에 극도로 조심스러웠다. 집을 나서기 전 그녀는 마지막 이성적인 희망을 걸고 경찰서로 향했다. 법과 질서가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신락 같은 믿음 때문이었다. 경찰서 내부는 차갑고 사무적인 공기로 가득했다. 유리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나이든 경찰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권지혁이라는 남자가 가족을 위협하며 자신에게 강제로 결혼을 강요하고 있다고. 그는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필사적으로 호소했다. 하지만 권지혁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순간 경찰관의 태도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유리의 말을 심각하게 듣는 대신 귀찮다는 듯 서류를 뒤적이거나 하품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부잣집 딸의 철없는 투정을 듣는다는 듯한 투로 말했다. 학생, 그분은 우리 시에 존경받는 기업가야.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어른들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고 위험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말하는 것도 아니야.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이랑 잘 이야기해봐. 유리는 절망했다. 경찰마저 그의 편이었다. 그의 권력이 얼마나 깊고 넓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깨닫는 순간 그녀의 마지막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다. 경찰서를 나온 유리는 곧장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그가 선물한 스마트폰이 분명 추적 장치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스마트폰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한 뒤 골목길로 들어가 돌멩이로 액정이 박살날 때까지 내리쳐 하수구에 버렸다. 이제 서울을 떠나야 했다. 유리는 아주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남쪽의 작은 항구 도시를 떠올렸다.
그곳에 살고 계신 먼 친척이라면 자신을 잠시나마 숨겨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현금으로 버스표를 구매했다. 그녀의 도피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버스가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유리는 비로소 아주 약간의 해방감을 느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그녀는 이대로 아주 멀리 권지역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질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새로운 곳에서 신분을 숨기고 조용히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 희망은 신기루에 불과했다. 버스가 밤늦게 한적한 고속도로 휴게소에 멈춰섰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잠시 바람을 쐬기 위해 버스에서 내린 유리의 눈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다. 버스 바로 옆에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조용히 서 있는 그 차를 보는 순간 유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차 문이 열리고 낯익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내렸다. 예전부터 그녀의 주변을 맴돌던 그 남자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유리를 향해 고개를 숙여 보였다. 그것은 예의를 차린 인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났다는 무언의 선고였다. 그리고 반대편 차 문이 열리며 어둠 속에서 권지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화를 내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지극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는 천천히 유리에게 다가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내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아가 그의 목소리는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낮고 차가운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유리의 입에서 절망적인 신음이 새어 나왔다. 권지혁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보고 있었어. 경찰서에 갔던 것도, PC방에 들렀던 것도, 그 낡은 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향하는 내 모든 움직임을. 그의 말은 유리가 필사적으로 벌인 모든 노력이 처음부터 그의 손바닥 안에서 벌어진 한 편의 연극에 불과했음을 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녀의 생각, 계획,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도. 그는 더 이상 저항할 의지조차 남지 않은 유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자, 이제 그만 돌아가자. 내가 정말로 인내심을 잃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면 말이야. 그가 차 문을 열어주는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부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목표물 부모님 가게 방금 영업 종료했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목소리는 유리의 마지막 남은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다. 그는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녀는 졌다. 완벽하게. 결국 유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차에 올라탔다.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유리는 텅 빈 눈으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의 마음속은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처럼 공허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싸울 수도 없었다. 감옥으로 돌아가는 죄수처럼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차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멈춰 선 곳은 그녀의 집이 아니었다. 높고 견고한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성처럼 거대한 저택 앞이었다. 권지혁의 집이었다. 그가 그녀를 안으로 이끌며 말했다. 이제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내 허락 없이는 이 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육중한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소리와 함께 유리의 필사적인 탈출은 더 견고하고 완벽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권지혁의 저택에 갇힌 후 한유리의 시간은 색을 잃고 멈춰버렸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려 하지도 저항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모든 의지는 그날 밤 휴게소에서 완전히 꺾여버렸다. 이제 그녀는
살아있는 인형처럼 주어지는 음식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며 창밖의 세상을 무감각하게 응시할 뿐이었다. 저택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감옥이었다. 수많은 하인들이 그녀의 모든 시중을 들었지만 그들의 친절한 얼굴 뒤에는 감시의 눈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말 한마디는 즉시 권지혁에게 보고되었다. 유리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자신의 유일한 가치가 권지혁의 소유물이라는 사실을 매 순간 깨달아야 했다. 결혼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저택으로 직접 찾아와 웨딩드레스를 맞추고 최고급 요리사들이 그녀의 입맛에 맞을 메뉴를 선보였다. 하지만 유리는 그 모든 호사스러움 앞에서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디자이너가 어떤 드레스가 마음에 드냐고 물으면 그녀는 텅 빈 눈으로 권지혁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면 그가 대신 대답했다. 이게 좋겠군. 그녀에게 가장 잘 어울려. 그는 마치 유리의 마음을 모두 읽고 있다는 듯이, 혹은 그녀의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유리는 그저 그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마리오네트였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죽어버렸고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이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부모님은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내는 유일한 이유였다. 권지혁은 유리의 변화를 예리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생기 넘치고 수줍어하던 소녀는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갑고 아름다운 인형만이 남아있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정체 모를 감정이 스멀거렸다. 그것은 실망감과 비슷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여린 반항심을 사랑했는데 지금의 그녀는 너무나 쉽게 부서져 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떨쳐냈다. 이것은 필요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이 험하고 잔인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해져야 하고 지금의 시련은 그녀를 단련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아내가 되고 자신이 제공하는 절대적인 보호막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되면 언젠가 예전의 모습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이것이 뒤틀린 집착이 아닌 가장 완벽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확신했다. 권지혁이 청룡의 후계자 자리를 굳히는 과정에서 밀려난 경쟁 조직 백호파는 그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권지혁이 평범한 여고생에게 빠져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그 약혼녀가 그의 유일한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백호파의 두목은 권지혁의 영향력에 흠집을 낼 기회라고 여기고 그의 약혼녀를 납치하여 협상의 도구로 삼으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다. 그들의 계획은 유리가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을 위해 청담동의 부티크로 향하는 날 실행되었다. 물론 그 외출은 수많은 경호원들이 동행하는 철저히 통제된 이동이었다. 유리가 탄 방탄 차량이 도심 한복판을 지날 때 여러 대의 검은색 차량이 사방에서 나타나 그들의 앞뒤를 막아섰다. 타이어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경호원들과 백호파 조직원들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다. 유리는 차 안에서 귀를 막고 몸을 웅크렸다. 영화에서나 보던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다. 총성과 비명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고막을 찢을 듯이 울렸다. 그때 유리가 탄 차량의 문이 강제로 열리려 했다. 경호원들이 필사적으로 막아섰지만 수적 열쇠에 밀리고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한 순간 어디선가 또 다른 굉음이 들려왔다. 권지혁의 본대가 현장에 도착한 것이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고 직접 움직인 것이었다. 권지혁은 차에서 내렸다. 그의 손에는 검은색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한 해충들을 박멸하려는 차갑고 무자비한 살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고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기계와도 같았다. 유리는 방탄유리 너머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자신에게는 언제나 부드럽게 속삭이던 그 남자가 지금은 피에 굶주린 맹수처럼 적들을 도륙하고 있었다. 그는 직접 베코파의 행동대장을 제압했다. 그리고 쓰러진 그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누구의 것을 건드린 거지.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의 목숨을 끊어버렸다. 피가 아스팔트 위로 튀었다. 그 잔혹한 광경에 유리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이것이 바로 권지혁의 진짜 모습이었다. 그녀가 앞으로 평생을 함께해야 할 남자의 본질이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권지혁은 뺨에 튄 피 한 방울을 무심하게 닦아내고 유리가 있는 차로 다가왔다. 그는 차 문을 열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의 걱정스러운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괜찮아.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의 극적인 태도 변화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방금 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이제 와서 그녀가 놀랐는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온 유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충격과 침묵에 빠졌다. 권지혁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고 속삭였다. 이제 알겠어.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게 왜 내가 필요한지. 이 세상에서 널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야. 그의 말은 위로를 빙자한 가장 잔인한 낙인이었다. 유리는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전히 그의 것이며 그녀가 발을 들인 세상은 피와 죽음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결혼식 날짜는 이제 단순한 자유의 종말이 아닌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공식적인 입교일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결혼식 당일의 새벽 한유리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거울 속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한 낯선 여자가 있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쌌고 정교한 다이아몬드 티아라가 그녀의 머리 위에서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모든 빛을 빨아들이는 심연처럼 깊고 공허했다. 지난 몇 주간 겪은 공포와 절망은 그녀에게서 순수함을 앗아간 대신 강철 같은 냉정함을 남겼다. 유리야, 정말. 여신 같아. 최서아가 호들갑을 떨며 신부 대기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친구의 아름다운 모습에 진심으로 감탄했지만 이내 유리의 얼굴에서 어떤 기쁨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 오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날이잖아. 혹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유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행복은 이제 나한테는 사치야. 서아야. 그 차가운 말 한마디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깊은 강을 만들어버렸다. 서아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이미 거대한 톱니바퀴에 휘말려버린 친구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일 뿐이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육중한 문이 열렸다. 유리는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갔다. 하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권지혁의 세계를 구성하는 권력자들이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축복이 아닌 새로운 안주인에 대한 탐색과 계산이 담겨 있었다. 유리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제단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권지혁은 유리의 변화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전의 연약함 대신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엄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했던 모습이었다. 자신의 곁에 설 자격이 있는 자신의 제국을 함께 다스릴 여왕의 모습.
주례사가 울려 퍼지고 서약을 묻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예라고 대답했다. 모든 시선이 유리에게로 쏠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연회장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대답은 사랑의 맹세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선고이자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선언이었다. 피로연은 화려함의 극치였지만 그 이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유리는 권지혁의 옆에서 옥자와도 같은 의자에 앉아 축하를 건네기 위해 다가오는 사람들을 맞았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어리고 순진한 여고생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청룡의 새로운 안주인이자 권지혁의 유일한 약점이자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유리는 그들의 눈빛과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며 이 어두운 세계의 생존법을 빠르게 익혀나갔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나고 두 사람은 마침내 저택의 침실에 단둘이 남게 되었다. 권지혁은 유리가 두려움에 떨거나 눈물을 보이리라 예상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자신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완벽하게 길들여진 아름다운 새를 온전히 소유하는 순간을. 하지만 유리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녀는 그의 손길을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권지혁 씨, 당신은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어요. 내 꿈, 내 자유, 내 미래까지 전부. 그 대가로 나는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가질 거예요. 바로 당신 아내의 자리, 이 청룡의 안주인이라는 이름이죠. 그녀는 한 걸음 더 그에게 다가서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세요. 나는 당신의 장식품이나 인형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왕 여왕이 될 거라면 진짜 여왕이 될 테니까. 권지혁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지만 이내 흥미롭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녀의 모습이었다. 꺾이고 부서진 희생양이 아닌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 일어선 생존자. 그는 그녀를 파괴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어둠의 세계에 걸맞은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그는 낮게 웃으며 대답했다. 기대하지, 나의 여왕. 그의 목소리에는 전과 다른 진정한 소유욕과 함께 상대를 인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의 시작이 아니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를 넘어 어둠 속에서 서로를 유일한 존재로 인정하게 된 두 사람의 새로운 역학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유리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거대한 도시의 불빛이 밤하늘의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한때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그 풍경이 이제는 그녀가 다스려야 할 영토처럼 보였다. 동쪽 하늘에서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삶에 대한 종언이자 청룡의 안주인으로서 맞이하는 첫 번째 아침이었다. 순수했던 여고생 한유리는 죽었다. 이제 밤의 세계의 여왕이 그 자리에서 눈을 뜰 시간이었다.